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문역 11번째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를 소유자가 막을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일반용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 설명이 좀 어렵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반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니 그 주택의 진입로가 약 30여 매에다가 타인 소유이면서 비보장입니다. 이 주택을 매입해서 대수선하거나 정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소유자는 진입로를 매입하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 외지역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또는 정개축을 하려면 그 정도에 따라 수선 정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 또는 신고도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건축법에도 있고 국토계획법에도 있고 여기 개발제한구역법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 또는 토목 측량설계사무실 개발제한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용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진입로 통행권에 대한 부분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가청은 사유인 진입로 통행권에 대한 사용 승낙을 요구할 것인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청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절차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과는 크게 다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및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된다 이겁니다. 공익용 시설 및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이축 등만 허용된다고 개발제한구역법 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기준 및 그 절차는 외지역의 허가 절차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건축허가 기준이나 개발행위가 기준은 비슷하지만 부서 자체가 다르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죠. 1976년 4월 2일부터 81년 2월 21일까지 그러니까 76년부터 81년까지 약 5년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신청서, 토지 형질 변경 신청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서는 건축법에 있고 형질 변경허가 신청서는 개발행위 허가서에 있으니까 국토계획법이 있잖아요. 양식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76년부터 81년까지는 별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신청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건축허가에다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전용허가, 기타 각종 조명 사용허가 등을 의제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20여 가지 허가를 의제 처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서에다가 모든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팀에다가 별도의 양식으로 그런 관련 서류를 집어넣었다가 81년부터는 건축법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팀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8년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을 받아서 89 헌마 214 판결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개발제한구역법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제정돼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법이 2002년 말에 국토이용관리법과 합해서 국토계획법으로
변하면서 이 개발제한구역법은 이제 그대로 국토계획법에서 특별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절차는 일반 지역과 다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따로 있다 이겁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빠른 데는 71년이고 늦은 데는 78년까지 서울 시내 또는 인근 지역 그리고 대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물에는 배치도가 없겠지만, 왜냐하면 불법 증축을 감시하기 위해서 현황 도면이 92년에 음으로 바뀌면서 배치도 등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에는 증개축허가 또는 이축된 주택허가 신청에 대지의 진입로를 확보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92년 이후부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행로 포장은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개발제한구역에서 포장도 형질을 훼손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은 94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배치도에 진입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의 진입로로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낙 여부는 당시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 허가 신청서, 허가서 등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공로인, 국유인 마을 안길도 비포장 상태이므로 포장 여부가 배타적 사용권은 포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장이 된 곳, 특히 관공서가 포장한 곳은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된 마을 안길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93년도에 이 중개축 허가 당시에 허가청은 기존의 통로를, 그러니까 타인 소유의 기존의 통로를 대지의 진입로로 인정해서 그냥 허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시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 도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진입로가 확보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따로 있으므로 그 대장부터 시작해서 당시 허가서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주택을 매수해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면, 수리를 할 때 이 진입로 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진입로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증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청은 소유자가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승낙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12조에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별표 4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초에 94년 허가받았던 건축사나 개발제한구역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한테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그래도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증개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돼서 허가 대상이라면 타인 소유의 진입로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에 보면 4조에 허가 신청서 그래가지고 위치도, 사업계획 도서, 조경계획 도서,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그런데 허가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대지의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할 의무가 있죠.
건축법에도 그렇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내 땅이면 당연히 그리면 될 것이고, 내 땅이 아니고 타인 소유면 그 그린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사용승낙이니까 사용승낙을 붙여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행정청의 지정도로,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때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서 이건 건축법 도로라고 공고하는 도로를 법원은 행정청의 지정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에서는 이 행정청의 지정도로가 없습니다. 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 의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 요건에 맞으면 사실상 지정된 것으로 봐야 되고, 도로 요건에 맞아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면 도로관리대장에 그 근거를 남기도록 돼 있었는데, 도로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81년에 그 의무가 생겨서 99년에야 법정 양식이 생기다 보니까 81년부터 99년 사이에는 좀 애매한 지자체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지금도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지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자체가 판단하고 있는지, 지자체 중에서도 건축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가 없고 허가 담당자는 건축사가 제출한 현장 조사서를 기초로 현장을 조사해서 출장 복명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건축법 도로 요건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출장 복명서에 기재해서 제출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공개 요청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그런 필요 없이 바로 곧바로 건축허가에 맞는 진입로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은 그 진입로 소유자, 사유인 진입로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1항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진입로의 통행권, 내가 허가를 94년에 받았지만, 증개축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증개축허가를 다시는 한다고 했을 때 사용락이 필요하냐 안 하냐 부분은 이 도로가 사유인 현황 도로의 개설 경위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크게 첫 번째 사용승낙서가 있다라고 하면 채권적 효력이지만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사용락을 가지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거나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통행지역권 30년 동안 사용해 왔으니까 통행지역권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며, 만약에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은 양보하는 이웃토지 소유자, 그걸 보고 요역지, 승역지라고 하잖아요. 이웃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양보해주는, 또 양보받는 너비가 건축허가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도로는 이미 94년에 건축허가 기준에 맞을 정도로 양보를 받아서 허가가 된 것이라면 지금 이 부분을 주위토지 통행권을 확인해줘도 소유자한테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기준에 맞는, 즉 30m라면 3m면 되잖아요. 너비. 막다른 도로가 35m까지는 3m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건축법 기준에 맞는 주위토지 통행권 너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을 했다면, 또는 뭐 다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맞다면, 택지 분양은 그렇잖아요.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공로까지 나가야 될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다고 지난 40여 년, 50년 가까이 대법원에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로라면 또 허가청은 사용락 없이 허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청이 해당 건축물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 텐데, 94년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다면 당시에는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더더욱 안 했을 것이므로 지금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각종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허가 담당자를 좀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44조 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 단서 1호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 982-18299 판결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있고 또 조례도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94년 당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가 처리하면서 추후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허가청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된 근거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매입하면 진입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행 방해가 예상되지만 전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사용 동의도 지금 현 소유자한테 그대로 유효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20년 동안 자주 점유로 남의 땅을 내 땅인 걸로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 취득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20년 동안 통행을 했다면 통행 지역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권리를 찾으면 될 것이고, 반면 허가권자는 이곳이 도시지역이므로 조례도로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제한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니까 당사자들끼리 싸우라고 허가청이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증개축 대수선 허가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 또는 조례도로 지정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돼서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다르므로 현행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연역법 및 허가 당시 관련 서류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조문 플러스 당시 연역법들을 통해서 재량권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지자체는 사유인 진입로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면 부득이 허가 신청자는 주의토지 통행권 등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나, 허가에서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 신청자는 94년 당시 건축허가서 또 출장 복명서 등을 정보공개 요청해서 유리한 근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허가청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곧바로 고충민원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담당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와 대법원 판례들을 가지고 허가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